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상에 보게 되면은 탄소중립에 대해서 주도하거나 또는 한국의 전체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 그것을 강제하거나 지키는 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환경부로 되어 있어요. 예. 환경부가 계속해서 이 탄소중립을 총괄하고 NDC 목표를 총괄하는 한 한국은 이 목표 풀기 너무 어렵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많이 얘기 나왔던 것은 만드는 거였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빠입니다. 작년 12월 초부터 눈 뜨고 일어나기 무섭게 막 워낙 많은 일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하루하루가 되게 길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가 시작된 지 체감상은 거의 한 석 달은 된 것 같은데 아직 3주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 달려가야 할 2025년의 날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녹색전환연구소의 이유진 소장님 모시고서 올해 눈여겨봐야 할 국내외 기후나 에너지 분야의 이슈 그리고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소장입니다. 네, 드디어 나와주셨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왜 안 나오셨어요? 왜 안 부르셨어요?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25년 전망에 대해서 말을 하긴 할 건데 사실 저 이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마 저만 궁금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사실 뭐 그냥 마비 상태일 것 같잖아요. 보도자료 나오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그 와중에 보니까 그 이제 배출권 거래제 기본 계획도 그 법정 시한 마지막 날 어쨌든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나오고 또 한 달 전에 기후 미래 포럼 이것도 첫 회의가 열렸잖아요. 거기 네. 참석하셨죠? 네네네.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가 좀 궁금해요. 기후 미래 포럼은 환경부가 만든 포럼인데요. 네. 지난해 8월 달에 네.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기후소송에 대한 판결이 났었잖아요. 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의 8조 1항이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어요. 네. 그래서 이 8조 1항이 뭐냐면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 줄인다라는 내용인데 네. 2030년까지 35% 이상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2031년부터 49년까지의 경로가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면서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안을 마련해야 되고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그러면 2026년 2월까지는 네. 이 조항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니까 네.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어떤 하나의 기구로서 포럼을 만든 것 같아요. 네. 포럼은 만들어졌는데 네. 그때 당시에도 탄핵의 이 논의가 막 진행되고 있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 논의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2025년도에는 네. 그러면은 환경부 장관이 주관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장관 주관은 아니었고 환경부 산하의 KI가 네. 연구 용역 형태로 포럼을 만들어서 50여 명 정도의 전문가가 모여서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할 때 참고할 만한 안을 만드는 그런 포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첫 모임을 했고 그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중에 안을 만들어서 국회라든지 이제 한국사회에 공개한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상반기 중에 그 논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척될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쟁점이 있는데 네. 하나는 한국이 2035년 NDC를 원래는 2월까지 유엔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35년도에 감축 목표가 있고 미래 포럼에서는 31년에서 49년까지의 경로를 만들어야 되고 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네.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예, 그랬을 때 지금과 같이 이제 거의 정부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당히 많고 복잡한 논의를 거쳐야 되는 35년 NDC 논의 그리고 31년에서 49년의 경로를 논의하는 회의가 그리고 그 논의가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가 일단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31년에서 49년 정도의 경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결정할 것인가도 예를 들면 각각의 연도별로의
감축 목표까지 정하느냐, 아니면은 그 현재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나 법상으로도 수치의 윤곽이 드러나는 형태로 할 거냐. 그래서 31년에서 49년까지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명시하게 할 거냐. 이것도 쟁점이고, 네. 그리고 이 미래 포럼에서도 한 개의 안만 낼 거냐, 아니면 복수안. 다양한 복수안을 낼 거냐. 그랬을 때 포럼 안에서는 복수안을 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쟁점이 될 게, 이번 소송의 저는 가장 큰 의미가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 네. 이 국민들의 안전과 기본권을 위해서 최소 기준 이상을 담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고, 그러면 이렇게 감축 경로를 정할 때 어떤 원칙들을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확실하게는 미래 세대의 가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네. 것이 기준이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던져준 거죠. 미래 세대의 가중한 부담이 던져지지 않도록 하는 경로란 어떤 경로일까? 네. 그리고 과학적인 기준으로 채택하는 경로는 어떤 경로일까? 그리고 국제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것은 어떤 경로일까? 이런 것들이 정말 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감축 경로를 정할 때 한국 사회가 무엇을 기준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 목표를 정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주요 요인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랬을 때 최근에는 탄소 예산 개념, 네. 사실은 누적 배출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1.5도씨의 한도 내에서 배출을 하려면은 지금 탄소 예산이 얼마만큼 남았냐. 그래서 탄소 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네. 미래 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가에 있어서 탄소 예산 논쟁이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이번에 또 확실하게 저는 키워드로 들어온 게 하향식 방법을 선택한다라는 하향식 거였어요. 방법. 예. 2030년 NDC를 2021년도에 결정을 할 때는 각각의 정부 부처별로 그러니까 산업부는 전환 분야라든지 산업계, 그리고 국토부는 건물이나 수송 분야, 우리가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양이라든지 수단을 가지고 쌓아 올리는 형태라면은 하향식은 얼마만큼 줄여야 된다라고 그걸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이 얼마만큼 네. 부담을 할 것인지 이런 방식이었는데, 탄소 예산이라든지 하향식 방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되는가 이런 것들이 좀 쟁점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회의는 그럼 언제 한대요? 두 번째 회의는 2월 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에 한대요? 네. 2035년 NDC가 결정이 되면 포럼에서는 35년하고 41년만 규정하게 되는 거냐, 네.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걸 포괄되게 할 거냐, 2025년도에 상당히 중요한 35년을 목표하고 31년에서 49년의 경로를 정해야 되는 네. 이 목표를 명확하게 가지게 되었는데 현재 전국이 행정부가 거의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에서 이 결정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모든 해가 중요하죠. 모든 해가 중요한데 특별히 이제 2025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그 연구소에서 내신 보고서도 보긴 했는데 거기에도 살짝 언급이 된 것 같긴 합니다만. 네, 2025년도가 국내외적으로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과 관련한 주요 국가들의 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이 크게 좀 변화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게 생각해보면 2019년도 타임지가 뽑은 올해 인물이 그레타 툰베리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IPCC 1.5도씨 보고서가 나오고 네. 그레타 툰베리의 청소년 시위가 막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유럽에서는 그린딜을 네. 표방한 폰데 라이엔이 이제 집행위원장으로 출범을 하면서 네. 시밤 논의가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논의가 막 진행이 됐고 네. 그리고 2022년도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에서 IRA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미국 정부의 주요한 산업전환 정책으로 인식하고 이제 펼치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그 지난 한 몇 년 사이에 중국이 탄소 중립 관련한 산업에서 상당한 두각을 나타내면서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탄소 중립 관련한 기술 특허 분야에서 미국이랑 중국을 압도적으로 앞지르기 시작하고요. 중국이. 네, 중국이. 네네네. 예. 2019년도에 그레타 툰베리가 이렇게 몰고 온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그것을 위해서 액션을 해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150개 국가가 탄소 중립 선언을 한 상황이잖아요. 선언. 네. 그리고 그런 흐름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이 됐고 2024년도에 전 세계가 선거의 해. 그렇죠. 예. 세계 인구의 절반이 투표장으로 갔죠. 그러면서 리더십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EU 같은 경우에는 폰데라이엔 2기 체제가 진행이 되는 거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이 2012년부터 집권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이제 바뀐 것은 미국이 네. 바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 체계가 시작이 된 거죠. 네. 2024년 선거 이후에 새로운 탄소 중립과 관련한 무역이라든지 통상이라든지 경제의 장이 열리게 되고 여기에 또 맞물려 있는 게 2035년 NDC를 정하게 되니까 네. 이 흐름이 앞으로 세계는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가를 방향을 볼 수 있는 중요한 해가 2025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우리가 결정해서 매듭져서 짠 이렇게 내놓는 어떤 굵직한 정책들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제 계속 아까부터 이제 언급되는 게 2035 NDC 얘기인데, 근데 사실 이게 마감은 2월인데 우리나라만 늦는 것 같진 않거든요. 지금 보니까 유럽도 뭐 얘기한 거 보니까 캅 30까지 전에만 내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누가 또 말을 해서 우리만 미적되는 건 아니지 않나 생각도 살짝 들고요. 네, 어때요? 맞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2035년 NDC를 2월 달에 내는 건 불가능하죠. 네. 예, 2035년 NDC가 11월 달에 브라질에서 열리는 캅 회의 전에 네. 다들 좀 내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미리 낸 곳들이 있죠. 브라질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그러게요. 냈대요, 2035년 NDC를 냈습니다. 근데 그 의미 있나요? 어차피 미국 빠질 건데? 61에서 66% 2005년 대비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냥 선형인 것 같던데. 네네. 그런데 이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메시지를 낸 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정부도 있지만 주 정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 정부의 50개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이 목표에 동의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계속하겠다라는 네. 메시지를 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파리 협정이라든지 또는 행정명령으로 기존의 기후 관련한 정책들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좌표를 한번 찍고 방향을 제시하고 갔다는 점에서는 저는 의미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 진지한 얘기만 해서 그런데 혹시 녹색 옷을 입으신 거는 연구소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선택이신가요? 같이 오늘 또 녹색 입으시죠. 녹색 옷 그러네. 입으실 줄 심지어 알고. PD님도 녹색 PD님도 안 그래도 오자마자 네. 예, 겨울이 되니까 네. 초록이 좀 그립더라고요. 네. 그런 이유군요. 네네. 앞으로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이제 우리나라 전국이 또 굉장히 큰 변화를 겪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뭐 어떻게 달라지건 간에 정권에 관계없이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간에 꼭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고 취임 이후에 ESG라든지 아니면 기후 관련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로 후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은 지난 4년 사이에 네. 거의 기후나 탄소 중립 관련한 정책의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요하게 이제 미국이든 EU든 뭐 중국이든 탄소 중립을 산업 전환 정책으로 삼아서 산업을 재편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고 국가가 주도해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관련한 산업 지원 정책이라든지 또는 EU 같은 경우에는 금지 정책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형성된 흐름들이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2001년도에 전 세계 태양광 설치 규모가 200기가와트 정도였는데 네. 2024년도에 600기가와트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 절반은 중국에 설치가 네. 되어 있고 미국이 한 45기가와트 정도를 하고 네. 독일이 한 15기가와트를 할 동안 한국은 아직 3기가와트,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3기가와트를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쭉 산업 전환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된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이후에 후퇴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잠시의 속도 조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그동안 기반이 없는데 이런 전 세계적인 분위기에 네. 탄소 중립 정책 쇠퇴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까봐 저는 이게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대선을 2025년도에 치르게 되면
다음 정부에서는 이렇게 뒤처진 것들을 추격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저희도 이제 고민이 드는 거죠. 세계가 이렇게 탄소 중립을 향해서 산업전환의 레이스를 벌이고 있고 그 목표가 장기적으로 탄소 중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산업, 경제 구조, 교통, 건물, 주거 형태, 이 다양한 형태에서 탄소 중립이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상정하고 움직이는데 왜 한국에서는 이 탄소 중립과 관련한 정책이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되거나 추진되지 못하는 것일까? 국회도 진짜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와중에도 뭐 본회의 열어서 법안 통과시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법안 최근에 통과시키는 것들 보면 그중에 이런 산업전환이나 이런 쪽 관련된 것도 없어요. 그 와중에도 제 기준에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들은 막 거기 껴있는데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닌가. 늘 하두도 이거였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한국의 현재의 주요 정책 의사 결정자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성공의 경로를 겪어왔느냐라고 했을 때 기존의 산업 수출 전략 성공 시대 기존의 이 산업들 제조업 산업들의 성공 시대를 역할들을 쭉 이어왔던 경험들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이 전 세계 산업의 지표와 방향, 어떤 문법을 바꾸는 새로운 언어다라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여전히 부담으로 여기는 생각들이 너무나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나 탄소 중립 정책을 환경 정책으로 생각해요. 산업 정책이나 경제 정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참 이상해요. 제가 그런 쪽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는 수많은 분들과 요새 칼럼도 다 그런 기조잖아요. 지금 우리 산업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세계가 바뀌고 하는데 왜 그들 귀에는 안 들리는지. 방송의 기준으로 그저께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을 제가 쭉 보는데 그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법에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가 들어가는데 그게 뭐 어떤 차별적 인식이나 이런 걸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 그거를 좀 용어를 바꾸는 막 그런 게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뭐 중요한 이유일 수 있지만 이게 막 엄청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법안이 아닌데 그런 거는 처리가 되는데 왜 더 중요한 뭐 해상풍력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왜 계류가 계속 돼 있는지 참 답답해서 드려봤습니다. 이런 생각들 우선순위 무엇이 세계를 바꾸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준비가 너무 부족한데 그랬을 때 현재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어마어마한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 그 목표가 실제로 한국에서 구현되려면은 어느 정도의 이 정책 기획과 예산과 인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지 이 그림들이 아직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리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다음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탄소 중립이라는 일을 누가 어떻게 하게 할 거냐. 정부 부처 개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산업이라든지 전환 부분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건물 수송 분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제 폐기물을 이제 환경부가 관리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상에 보게 되면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주도하거나 또는 한국의 전체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 그것을 강제하거나 지키는 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환경부로 되어 있어요. 예. 환경부가 계속해서 이 탄소 중립을 총괄하고 NDC 목표를 총괄하는 한 한국은 이 목표 풀기 너무 어렵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많이 얘기 나왔던 것은 기후에너지부 만드는 거였어요. 봤더니 19대 대선에서도 유승민 의원도 기후에너지부 얘기를 했었고, 예. 현재 야당 대표도 기후에너지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기후와 에너지를 묶어서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기후나 탄소 중립을 다루는 정부 부처를 만들려면은 몇 가지 기준들을 정해놓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책임을 어디에 지울 것이냐. 두 번째는 이 감축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서 예산을 같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떻게 줄 거냐. 환경이란 영역이 아니라 이것이 산업이라든지 경제 전반 모든 부처에 작동하게 할 거냐. 그리고 네 번째는 실제로 그 부서가 맡았을 때 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DNA, 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가. 한 4가지 기준 정도를 가지고
정부 부처 개편 방안들을 저는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탄소 중립에 있어서 핵심이 에너지니까 기후하고 에너지를 엮는 방식이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경제나 재정하고 엮을까? 그런데 경제하고 재정하고 엮되 그것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NDC 달성에 책임하고도 연동시킬 수 있을까? 기재부의 이 온실가스 감축 책임과 예산과 거기에 따른 모든 정부 부처에 대한 이제 조정 기능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기재부는 아주 거대하고 그쵸. 거기에 이 권한까지 가지고 갔을 때 제대로 작동할까? 그리고 과연 기재부가 물가라든지 GDP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해야 되는데 그래도 환경부는 감축 목표 달성에 대한 진정성, DNA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기재부가 그걸 품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숙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네. 다음 정부 출범해가지고 정부 구조 개편까지는 향후 한 4, 5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네. 특히 이번 정부도 탄생하게 되면은 인수위 없이 탄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부 구조 개편을 할지에 대한 논의는 1월, 2월, 3월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